올해는 일본인들에게 특별하다. 종전 60주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러일 전쟁 전승 100주년이다. 이른바 일본해 해전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전투였다. 전함 미카사는 당시 승전고를 울린 주역이었다.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 하나다. 전함 미카사는 뱃머리에 황실의 국화 문양을 달고 있다. 승리의 영광을 천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미카사의 관시와皇居向かってあります。なぜなんでしょう。いや、やはり崇拝するためでしょうね、天皇ね。で、天皇がいらっしゃる皇居を頭に向かって。 1905년 러시아의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다. 일본 해군의 승리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일본인들은 그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였다고 말한다. 天皇陛下も偉かったけど国民が偉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今の日本は昔を思い出して挙国一致でやらなきゃい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占領下にあったアジアの方々に対する誇りを、植え付けたと。でアジア人だって白人じゃない黄色人種だってやればできるんだという希望を持たせたと。これ本物ですね。 옛 군복의 훈장까지 이것이 다 그의 자부심이었다. 本物だったり自分で作ったりとか、あとこれは亡くなった親戚のものだったりとか。 100년 전의 전쟁에 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각별했다.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과자, 소주, 맥주에 이르기까지 러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은 우리에게는 한일 합방을 가져온 불운한 역사였다. 일본인들도 러일 전쟁을 단순히 러시아를 물리친 전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ロシアのに危ないから韓国に独立をさせて韓国がそれに対処させるように日本は忠告したわけでしょ。それでも韓国はシナの新国に対してくっつい寄りかかって一切日本のことを言うことを聞かなかったわけだよ。それで結局日露戦争が勃発したわけで、李氏朝鮮っていうのは生き地獄のような世界であったと。それだけは日本は戦前にとてもいいことをやってくれたのに恩をあだで返してると韓国人は。 그런데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따로 그도 공공연하게 한일 합방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そしてその過程でですね、私たちは決して武力で侵犯したんじゃない。これはむしろ朝鮮半島の国々が分裂しすぎてまとまらないから結局彼らの総意でロシアを選ぶかシナを選ぶか日本にするかということで近代化の著しいですね同じ顔色をした日本人のですね要するに手助けを得ようということでこれは世界中の国がですね合意した中で合併が行われたんです。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그러나 너무나 다른 역사 인식. 그것은 일본이 근대화를 꿈꾸며 대륙으로 향하던 100여 년 전에 비롯됐다. 도쿄 시내 하라주쿠역 메이지 신궁 외원. 일요일이면 차량이 통제돼 젊은이들과 도쿄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곳이다. 이 인근에 122대 메이지 천황을 기리는 기념관, 신사 등이 모여있기 때문에 흔히 메이지 공원이라고 불린다. 메이지, 그것은 일본인들에게 단지 한 천황의 연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2600여 년간 125대를 이어왔다는 일본의 천황가.
메이지 천황은 그들이 말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천황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메이지 천황의 치세는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시기였다. 이때 일본은 헌법을 만들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입헌군주 국가로 탈바꿈했다. 헌법은 근대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일본을 천황의 나라로 만드는 초석이 됐다. 대일본 제국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만세 일기의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육해군의 통수권을 갖고 있다. 또한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는 것이다. 야마나시현 니라자키시의 전통 술도가 치렌. 이곳에는 메이지 천황의 신화가 오늘로 이어져 오고 있다. 300년 동안 대대로 빚어온 치렌의 청주는 맛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치렌을 찾는 이유는 이 술맛 때문만은 아니다. これ一泊です。はい。ですね。明治天皇のご旅行としては 메이지 천황은 여행하실 때 물건을 모두 갖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물건을 놓고 가면 악용할 수도 있고 가짜 물건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여기 남아있는 건 젓가락 2개가 전부입니다. 치렌에 메이지 천황이 다녀간 것은 1880년. 그 후 120여 년 동안이나 당시 천황이 머물던 방을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해오고 있다. 살아있는 신이라 일컬어진 천황을 만나는 일은 그만큼 놀라운 경험이었다. 천황이 집에 머문 것만으로도 가문에는 두고두고 큰 영예였다. 지역 유지여야 했고 역시 돈이 있어야 했죠. 그리고 집안에 애군이 없어야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어도 안 되고 죄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천황을 모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집은 조건이 맞았던 거죠. 더 재미있는 역사는 메이지 천황이 다녀간 뒤에 쓰여졌다. 당시 메이지 천황이 사용했다는 우물. 메이지 천황은 신이셨죠. 그래서 천황이 목욕하신 물을 받아가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는군요. 그 물을 바르면 온갖 병이 다 낫고 다친 곳이 금세 아문다고 믿었던 거죠. 메이지 천황이 주무셨던 저 방은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놨었죠. 제가 어릴 적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버지도 못 들어갔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계획된 결과였다. 메이지 천황은 처음부터 자신의 권위를 알리기 위해 일본 열도를 여행했던 것이다. 99% of people living in 당시 일본 열도에 살던 사람들 중 99%는 천황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고 천황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메이지 유신 전에는 에도 시대라고 해서 도쿠가와 가문이 일본을 다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직접 지배한 각 지방 영주들은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천황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구름 위의 존재였으니까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 천황은 700여 년 동안이나 교토의 황거에 갇혀 있는 존재였다. 12세기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고 쇼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천황은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었다. 이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무사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왕권을 되찾은 것은 16살의 무스히토 메이지 천황이었다. 1867년 도쿠가와 막부의 개항 정책에 반기를 든 하급 무사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황실에 바쳤다. 왕정 복고였다. 122대 천황으로 등극한 무스히토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수도를 도쿄로 옮긴다. 700여 년 만에 다시 천황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서구로부터 밀어닥친 개항의 물결은 19세기 일본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굳게 닫혀있던 일본의 빗장을 연 것은 미국이었다. 1853년 우라가 앞바다에는 4척의 검은 증기선이 나타났다. 산더미 같은 큰 모습에 검은 연기를 세차게 품어댔다는 이 흑선들은 미군 동인도 함대 페리 제독이 이끄는 군함들이었다. 그들은 개항이 아니면 전쟁을 원했다. 일본인들은 흑선 공포에 빠졌다. 서양의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간다. 자, 그럼 식민지가 되자. 죽어버리자. 그건 싫었죠.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양처럼 군함도 있어야죠. 대포도 있어야죠.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했겠지만 일단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근대 국가를 만들고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1871년 메이지 신정부는 5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구미로 파견한다. 이와쿠라 사절단. 이들은 2년여 동안 유럽과 미국 등을 시찰하고 오게 된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서양 견문은 그 후 일본 사회의 서구화를 촉발한다. 서구식 의회 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도와 문물이 유입됐다. 일본은 무엇보다 서구 열강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천황이 있었다. 서양 같은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건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식민지가 되니까 뭔가 나라의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도쿠가와 장군은 아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 아, 있다. 그건 바로 천황이다. 当時の支配身分でありました武士にとってはですね 당시 지배층이었던 무사들로서는 막부, 그러니까 장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앞세우지 않으면 막부를 타도한다는 게 어려웠겠죠. 당시 장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천황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황을 앞세웠던 거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기틀을 구상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3번이나 구미 순방에 나섰던 이토 히로부미. 그는 특히 독일의 정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강력한 황제를 앞세우고 비스마르크와 같은 재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독일. 그것이 이토가 꿈꾸던 근대 국가였다. 먼저 근대적인 군주상을 만드는 일이 시급했다. 메이지 천황은 20이 안 된 나이에 마르고 창백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공개된 천황의 그림은 강건한 청년 군주의 모습이었다. 메이지 천황의 초상화는 이탈리아의 화가 기요소네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사진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서 얼굴이 똑같이 찍혀 나온다는 것이 놀랄 일이었죠. 그래서 메이지 천황은 사진 찍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기요소네는 연회 때 몰래 구석에 숨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참고해서 그림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메이지 천황의 초상화 사진은 학교와 관공서들을 통해 널리 배포된다.
이런 초상화들은 천황의 진짜 모습이라 하여 어진영이라 불렀다. 사진은 곧 천황이었으며 그 무엇보다 신성하게 취급됐다. イメージとしての天皇像を出していく。 천황제를 만든 뒤에는 천황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절대자의 이미지로 포장된 천황을 앞세워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세력이 있었던 거죠. 천황을 잡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죠. 구슬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천황이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적나라하죠. 토막파는 실제로 천황을 이용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세계를 지배할 절대 군주로 묘사됐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새로운 인쇄 기술에 힘입어 널리 대중에게 전파됐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역시 서양의 전제 군주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 제도뿐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습관, 음식, 옷, 두발 등 모든 걸 서구 열강과 똑같이 바꿔나간다는 노선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자기를 억누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뭔가 다른 걸로 변해간다는 아주 이상한 과정이었습니다. 極めて異様なプロセスなわけです。 어느 나라든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위인들을 알 수 있다. 일본 지폐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다. 한때 1000엔짜리 지폐를 장식했던 얼굴은 이토 히로부미. 통용되고 있는 가장 큰 액수 10,000엔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창립자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는 탈아 입구, 즉 아시아를 벗어나 구미 열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일본이 아시아를 무시하고 맹목적인 서구 따라잡기에 몰두하는 바탕이 됐다. 아시아 침략은 이웃 나라를 멸시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오랜 세월 각자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가서 자원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반항하면 죽여도 된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상대를 더 심하게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을 더욱 강하게 멸시하는 거죠. 조선은 모든 것의 입구니까요. 지형도 그렇고 자원도 풍부하고 교육도 잘 돼 있으니까요. 이런 메이지의 이데올로기는 천황을 통해 일본인들의 내면으로 파고든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는데 4년여에 걸쳤던 메이지 천황의 전국 순행도 그중 하나였다. 1890년에는 교육에 관한 칙어를 반포한다. 황실의 문양을 아로새겨 전국 3만여 소학교에 배포한 교육 칙어는 천황에 대한 충성의 서약이었다. この中で一番大事なところは 교육 칙어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위급할 때 모든 것을 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일어났더라도 황실의 운명을 먼저 도우라고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不欲というのは助けるという。陳後には高祖国を始むること公園に徳を立つること信仰なり我が神明欲中に欲行に奥長心を一にしてその美をなせればと同じその口調は日本中で同じであったと、そういうわけで我々はいわゆる心で本音はどうか知らんけれどもここから一歩も外れることができない国民ができちゃいましたね。 1940년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 책머리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은 천황폐하 만세. 몇 장을 더 넘겨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날마다 천황폐하를 외치고 이는 아이들 머릿속 깊이 각인된다.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황과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학교마다 천황의 사진을 모셔놓고 학생들에게 예를 갖추게 했는데 이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이들도 생겨났다. 나가노 현의 난조 소학교 나카지마 교장.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자 천황의 어진영을 구하려다가 숨을 거뒀다. 천황 사진을 이렇게 들고 가부좌를 한 채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준 채 새카맣게 탄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런 자세로 타 죽었다는 거예요. 天皇と大日本帝国新民の 이렇게 해서 천황과 대일본제국 신민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육 칙어를 외우고 천황의 초상을 경배하는 교육을 통해 대일본제국의 신민 한 명 한 명에게 천황의 적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意識が洗脳的に刷り込まれていく。 기미가요가 일본의 국가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도 메이지 시대부터였다. 기미가요는 원래 생일 축하 잔치에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로 널리 불려져 온 곡인데 메이지 정부가 천황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국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1893년에는) 전국의 소학교에 이 기미가요의 악보를 보내고 각종 의식 때마다 국가로 부를 것을 공표했다. 요즘도 기미가요를 국가로 부르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9년 국기 국가법이 통과되면서 기미가요에 대한 강제는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기미가요를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천황을 기리는 노래를 국가로 부를 수 없다고 한다. 君が代なんて歌はね、僕ら戦中派もね、あれは大きな声で歌えなんて指導は戦争中ですらやられなかった。それをね今あんなことをやるっていうのはね。 일본 혼슈 미에현에 위치한 이세 신문.
거대한 숲에 둘러싸인 이곳은 흔히 일본인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일컬어진다. 신사로 향하는 첫 번째 의례. 입구에서 모두 손과 입을 정갈하게 닫고 신사로 들어서는 것이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600여만 명. 과거 일본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순례해야 하는 성지였다. 神様とか仏様とかあまり意識してないですけども、ここに来るとなんかやっぱり神様の国がもともとねあるんだなという気持ちにはなりますけどね。ここ普段ないようなっていうか、もう気持ちも綺麗になるようなそんな感じがします。昔からですね。それはもうずっともうどれぐらい何百年も前からそういうふうにこう。まあ、日本人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いますか。오래된 고목 사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그곳에 이세 신궁의 본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1300년 전에 지어졌다는 이 신전에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모셔져 있다. 천황은 바로 이 태양신의 자손이라고 한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황 일가는 태양신으로부터 황위의 상징으로 3가지의 신기를 받았다고 한다. 굽은 옥과 칼, 그리고 거울. 그중 거울이 이곳 이세 신궁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천황이고, 천황은 태양신을 비롯한 일본의 수호신과 모두 연결되고, 그 태양신을 모신 것이 이세 신궁이죠. 결국 태양신은 황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세 신궁에는 식년천궁이라는 독특한 행사가 130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そのまま板の閉火さより板塀より内側は全部こっちに作ってで同じものが2つ並ぶわけですね。あれを持ってくるわけじゃない。こっちに新しいのを建てるんです。で向こうは解体してしまう。と今度向こうがこういう更地の状態になるわけです。 20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식년천궁은 태양신이 머무는 이세 신궁의 본전을 늘 새롭게 유지하려는 의례다. 예순 한 번째 식년천궁이 1993년에 있었다. 나무를 베서 신전을 세우기까지 모든 것이 축제였다. 신전은 완벽하게 새 것으로 재현된다. 식년천궁은 영원불변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제의였다. 식년천궁이 있을 때면 천황도 이세 신궁으로 참배를 온다. 125대 아키히토 현 천황. 오랜 전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이다. 이세 신궁을 이렇게 성스럽게 만든 것은 메이지 시대부터입니다. 천황이 직접 이세 신궁을 참배한 것도 메이지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아무리 조정이 모시는 신사라도 천황 자신이 참배하러 가는 것은 메이지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일본이 외국의 압력을 받거나 어떤 위기를 느낄 때면 역시 이세 신궁이 나라를 지키는 힘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죠. 메이지 천황은 첫 번째 순행지로 이세 신궁을 찾았다.
당시 일본인들은 천황의 존재는 잊고 있었지만 태양신에 대한 신앙심만은 열렬했다. 황실은 천황이 태양신의 자손이라는 신화를 널리 알리고 이세를 신사 중 최고인 신궁으로 격상시킨다. 이세 신궁을 중심으로 신사를 정비하고 국가 신도 체제를 만들어간다. 당시 일본에는 다양한 신을 모시는 신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 신도는 그 모든 신 위에 천황을 정점으로 두는 새로운 종교였다. 일본에는 기독교처럼 강력한 종교적 전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신적인 축이라고 할까요? 그걸 천황제에서 구한 거죠.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통합을 꾀한 겁니다. 천황제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독교에서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천황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한다. 천황은 신도를 지배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하게 된다. 오늘 모신 신은 도고 헤이하치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도고 해군 제독이다. 일본開から100年祭で一応東郷神社の地元の町会の方に一応こういう機会をなかなかないと60年祭の時もおみこし出したんですね。で今回100年祭でおみこしを出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 국가 신도 체제에서 많은 신사가 새로이 지어졌다. 천황을 위해 죽은 자들은 신이 됐다. 특히 전쟁 영웅은 사후에 따로 신사를 지어 큰 신으로 모셨다. ただいまより日本海海戦大正100周年記念式年大祭を再興いたします。 신사 본전의 재례가 취재팀에게 공개됐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낯선 이들은 또 있다. 특별히 초대된 미국과 러시아의 해군들. 이날은 러일 전승 100주년 기념일로 도고 제독을 비롯해 전쟁에서 쓰러져간 모든 영령들을 위한 제사가 치러졌다. 500명가량의 일본인들도 찾아와 자리를 함께했다. 도고를 위한 맞쓰리가 시작됐다. 러일 전쟁은 20세기 세계사의 명운을 가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10일 일본의 선전포고로 시작됐다.
그 다음 날인 건국 기념일에 대대적인 전쟁 캠페인이 벌어졌다. 전쟁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전력 면에서는 러시아군이 단연 앞서고 있었다. 격전에 격전이 이어졌다. 승리를 거둔 여순 전투에서도 6만 명이 전사. 전투 중 죽은 이들도 많았지만 낯선 환경 속에 병사하는 이들도 많았다. 요즘 널리 먹고 있는 정로화는 바로 러시아 정벌에 나선 병사들을 위해 만든 약이었다. ロシアに行くと、つまりその当時戦地ではですね衛生状態も良く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生水を飲んだりそして粗悪な食べ物を食べたりしてお腹を壊してしまうとそういう時にクレオソートと申します非常にですね解毒作用の強いものを使ったこの薬をですね作りまして当時のロシアに行くにはこのせいろがんを飲めばお腹も壊さず体調万全でいけ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せいろがん 무수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일본이 전쟁을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한반도. 메이지 천황과 근대화 주도 세력들에게 한반도 지배는 오랜 수건이었다. 그들은 식민지 경영을 통해 서구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고 싶었다. 일본은 근대화로 힘을 키워서 유럽 열강에 대항하는 한편 서구 열강한테 자신들이 당할 뻔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조선과 타이완에 했던 거죠. おそらくそういう先進国の真似をしてこの日本の最も 선진국의 흉내를 내서 가장 가까운 외국인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아주 난폭한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국제사회가 원래 약육강식이란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전세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당시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로 촉발된 혁명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었다. 치열했던 봉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러시아가 백기를 든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에게는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가 남아있었다. 도고 제독에게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일본군은 승리했다. 그것은 근세 이후 아시아인이 서구와 싸워 최초로 거둔 승리였다. 이후 미국, 영국 등 구미 선진국들은 일본을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만의 합의하에 한반도는 전리품이 되어 일본의 손에 넘겨진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 야욕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 사할린, 동남아시아로 커져갔다. 침략은 침략을 낳았다. 결국 팽창할 대로 팽창한 제국주의는 2천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태평양 전쟁의 비극으로 확대됐다. 천황제 자체가 이미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아시아는 전부 백인 제국주의에 대항해